가느다란 붓끝이 수백 년의 세월을 머금은 캔버스 위를 조심스럽게 스쳤다. 서유진의 숨소리만이 오래된 안료와 기름 냄새가 섞인 작업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고요했다. 빛바랜 그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것은 과거와의 대화이자 그녀 자신과의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낡고 손상된 작품들은 본래의 빛을 되찾았고, 그 과정 속에서 유진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한 위안을 얻었다. 그녀에게 부와 명예는 그림 속 풍경처럼 멀고 아득한 이야기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작품에 담긴 예술가의 혼과 그것을 되살려내는 자신의 손길이었다. 수많은 미술관과 개인 소장가들이 그녀의 실력을 탐냈지만 유진은 늘 소수의 의뢰만을 받아 자신의 철학을 지키며 조용히 일했다. 그녀의 이름은 미술 복원계에서 하나의 보증수표였지만 그 명성은 결코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침범하지 못했다.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였다. 유진은 잠시 붓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다. 작업 중에는 그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지만 발신 번호는 낯설지 않았다. 송 회장의 개인 비서실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의 정중한 목소리가 아닌 무겁고 가라앉은 톤의 비보였다. 송 회장이 지난밤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이었다. 유진의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았다. 송 회장은 단순한 의뢰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예술가로 존중해준 사람이었다. 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와 따뜻한 격려로 그녀에게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던 분. 몇 달 전 마지막으로 그의 서재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18세기 풍경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정정해 보였다. 비서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인의 유언장 공개 자리에 서유진 씨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이 뒤따랐다. 유진은 당황했다. 자신이 왜 그 자리에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소장품 몇 점을 복원해준 전문가일 뿐, 가족도 아니고 사업적으로 얽힌 관계도 아니었다.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고인의 마지막 뜻이라는 말에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약속된 날 유진은 서울 중심계에 위치한 국내 최고 로펌의 빌딩 앞에 섰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그녀의 작업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그녀를 억눌렀다. 대리석 바닥 위로 값비싼 구두 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은 모두 잘 다려진 옷을 입고 권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정장은 그들 사이에서 유독 이질적으로 보였다.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은성그룹의 일가, 강씨 집안 사람들이었다. 중앙에는 은성그룹의 현 회장이자 냉철한 카리스마로 유명한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유진을 무심하게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옆에는 야망과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는 그의 사촌 강민혁이 다리를 떨며 앉아 있었다. 유진의 등장을 본 강민혁의 눈에 노골적인 경멸이 스쳤다. 그는 유진 같은 여자가 왜 이런 중요한 자리에 끼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웬 여자야? 변호사님, 여기는 가족들만 모이는 자리 아닙니까? 그의 무례한 질문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송 회장님의 뜻이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져 유진의 존재를 분석하고 있었다. 유진은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지정된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송 회장님이 자신이 복원했던 작품들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남기신 걸까? 아니면 미처 지불하지 못한 복원 비용이라도 있는 걸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숨막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마침내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 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유언장의 초반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소소한 개인 물품들은 오랜 시간 곁을 지킨 집사와 가정부에게, 몇몇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 강씨 일가의 사람들은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송 회장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막대한 부와 은성그룹의 지분 향방이었다. 특히 강민혁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변호사는 잠시 목을 가다듬고 유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 내려갔다. 나의 모든 부동산과 현금 자산, 그리고 내가 소유한 예술품 컬렉션 일체와 더불어 은성화학의 지분 3센트를 포함한 나의 모든 주식은.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의 숨을 죽였다. 강민혁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귀를 기울였고 강태준의 미동 없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마침내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그곳에 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었다. 서유진 씨에게 상속한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정적. 그리고 곧이어 그 정적을 깨는 격렬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합니까? 강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진과 변호사를 번갈아 쳐다보며 소리쳤다. 저 여자가 누군데 저 꽃뱀 같은 년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홀렸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다른 친척들 역시 경악과 혼란에 빠져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실망감과 유진을 향한 날 선 적대감이 가득했다. 평생을 바쳐 충성하고 상속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무명의 미술 복원사는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과도 같았다. 그들이 쏟아내는 비난과 의심의 화살은 온전히 유진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단 한 사람, 강태준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분노하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서유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은성화학 지분 30%,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룹의 지배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의 주인이 이제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라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여야 했다. 서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꿈에 그리던 재산,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고요한 작업실과 사랑하는 그림들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손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열쇠가 쥐어졌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저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분석하는 강태준과 마주쳤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운 바다와 같아서 그 속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평온했던 삶은 오늘로써 완전히 끝났다는 것. 무해할 줄 알았던 늙은 신사와의 만남은 그녀를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밀어 넣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바로 저 남자, 은성그룹의 지배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그의 강력한 세계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법무법인 건물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서유진은 강씨 일가의 경멸과 증오가 담긴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났다.
익숙한 자신의 작업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늘 평온과 위안을 주던 공간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하나, 붓에 묻은 물감 자국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유언장의 마지막 구절이 계속해서 귓가에 메아리 쳤다. 현실감이 없었다. 수천억 원의 자산, 대기업의 지분. 그것은 그녀의 삶과는 아무런 접점도 없는 단어들이었다. 그녀는 작업대 앞에 주저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송 회장님은 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짐을 지우신 걸까?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이 혼란과 원망으로 뒤섞였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아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렸다. 이제 그녀는 원치 않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맨몸으로 내던져졌다.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몰아쳤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은성그룹 상속녀, 미스터리의 미술 복원사, 고독한 황혼의 재벌 회장을 유혹한 젊은 여인, 신데렐라인가, 희대의 사기극인가. 강민혁이 뿌린 것이 분명한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소박했던 과거는 탐욕스러운 계획에 일부러 둔갑했고 송 회장과의 순수한 교감은 추악한 거래로 매도되었다. 기자들은 벌떼처럼 그녀의 작업실과 낡은 빌라로 몰려들었다. 셔터 소리와 무례한 질문들이 쉴 새 없이 그녀를 공격했다. 그들은 그녀를 파헤치고 재단하고 대중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한 편의 막장 드라마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유진은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했다. 하지만 인터넷과 TV를 통해 쏟아지는 악의적인 이야기들은 두꺼운 벽을 뚫고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며칠 동안 유진은 무력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과 혼란은 차가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더럽히고 있는 것은 그녀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평생을 고고하게 살아온 예술 애호가 자신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던 한 노신사의 명예까지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그녀가 원한 싸움은 아니었지만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사를 보지 않았다. 대신 작업실 한쪽에 쌓아두었던 송 회장 관련 기록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주고받았던 이메일, 작품 복원 계약서, 자필로 쓴 메모들. 그곳에는 예술에 대한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토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감정적인 호소 대신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 자신을 무장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은성그룹 본사 최고층 집무실에서 강태준은 태블릿 PC로 서유진에 대한 기사들을 차갑게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사촌인 강민혁의 저급한 수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식의 스캔들은 단기적으로 서유진을 공영에 빠뜨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은성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 뿐이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불확실성 때문에 은성화학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강민혁 전무 측에서 송 회장님의 유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인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부당한 영향력 아래 작성된 유언이라는 주장입니다. 강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관심은 서유진이라는 여자 개인이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그녀가 쥐고 있는 지분 30%와 그것이 가져올 경영권의 안정성이었다. 강태준은 서유진의 대응 방식에 주목했다. 그녀는 언론에 나서서 눈물로 호소하지도 않았고 어설프게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완벽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어리석은 자의 회피가 아니라 다음 수를 계산하는 전략가의 침묵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장에게 내선 전화를 걸었다. 송 회장님의 지난 2년간의 건강 상태, 특히 정신감정과 관련된 모든 공식, 비공식 자료를 수집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한편 강민혁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 송 회장이 말년에 얼마나 변덕스럽고 판단력이 흐려졌는지를 입증할 증인들을 여럿 포섭했다. 돈으로 매수된 의사와 간병인, 심지어 멀어진 친척까지. 그는 서유진을 돈에 눈이 먼 사기꾼으로 몰아 법정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잠시 나타난 귀찮은 장애물일 뿐, 감히 자신과 싸움이 될 상대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유진은 마침내 움직였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유언장을 낭독했던 바로 그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리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비관적이었다. 거대 로펌을 앞선 강민혁의 공세는 너무나도 거셌고 여론 또한 그녀에게 불리했다. 하지만 유진이 내놓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송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 저와 고려청자 상가문학문 매병의 진위 여부를 두고 3시간 넘게 토론하셨습니다. 그는 그 매병의 유약 균열 패턴과 상감 기법의 미세한 차이점까지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그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날 우리가 나눈 대화가 담긴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지식과 고인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호했다. 변호사는 유진에게서 연약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냉철한 전사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 싸움이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복원 도구를 손에 들었다. 아직 복원이 끝나지 않은 작은 유화였다. 그녀는 붓을 들고 섬세하게 캔버스 위를 어루만졌다. 세상의 소음은 다시 멀어지고 그녀는 온전히 그림과 마주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수년간 그녀가 해온 일은 단순히 낡은 것을 고치는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내고 숨겨진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하려는 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강민혁이 일으킨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송 회장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돈과 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명예, 그리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진실의 가치였다. 무해할 줄 알았던 만남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억. 이제 그것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늑대들의 이빨이 그녀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니었다. 법정 싸움이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진행되는 동안 서유진은 또 다른 전장으로 호출되었다. 은성화학의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서. 안건은 회사의 주요 현안 논의라는 모호한 문구로만 적혀 있었다. 유진은 그것이 자신을 위해 파놓은 함정임을 직감했다. 강민혁이 법정 밖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무능력한 상속자라는 이미지를 이사들 앞에서 각인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녀의 세계는 캔버스와 안료, 역사와 예술로 이루어져 있었다. 재무제표, 시장 점유율, 투자 수익률 같은 단어들은 그녀에게 외계어와 같았다. 며칠 밤낮으로 은성화학의 사업보고서를 파고들었지만 복잡한 숫자와 전문 용어의 숲속에서 길을 잃을 뿐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심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짓눌렸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식을 팔아버리면 편해질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송 회장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며 사라졌다. 그것은 강민혁에게 항복하는 것이자 자신을 믿어준 고인에 대한 배신이었다. 이사회 전날 밤, 유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작업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 받은 전화기 너머에서는 비서의 목소리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권위적인 톤이 흘러나왔다. 강태준입니다. 30분 뒤에 당신의 작업실 근처 공원으로 나오시죠. 중요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유진이 무어라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다. 약속 장소에 나간 유진은 어둠 속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강태준을 발견했다. 낮에 본 냉철한 경영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림자처럼 짙은 고독을 두른 모습이었다. 그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일 이사회에서 강민혁 전무가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그가 추진하는 동남아시아 신규 플랜트 투자 안건을 상정하고 당신의 의견을 물어 망신을 줄 계획이겠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유진에게 얇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나는 당신과 강 전무의 집안 싸움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은성화학, 나아가그룹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일 강민혁이 발표할 투자 계획의 허점을 요약한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부풀려진 예상 수익, 현지 파트너사의 부실한 재무 상태, 환경 규제 리스크 등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걸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한 페이지만 기억해 두시죠. 그는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당신이 이기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리석게 패배해서 강민혁에게 쓸데없는 승리를 안겨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은성그룹을 위한 겁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어떤 종류의 질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이것은 위험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유진은 은성그룹 본사 30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섰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10명 남짓의 이사들은 모두 강씨 일가에 충성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이물질을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강태준이 앉은 곳에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는 강민혁의 주도해 시작되었다. 그는 예상대로 동남아 신규 플랜트 투자 안건을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발표했다. 장밋빛 미래와 막대한 예상 수익을 늘어놓으며 이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발표를 마친 그는 승리를 예감한 포식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새로운 대주주가 되신 서유진 씨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술적인 안목으로 보시기에 저희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비웃음과 조롱이 섞인 질문이었다. 그녀를 재무나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으로 취급하며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어젯밤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강민혁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재무에 대해 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전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파트너사인 TNL 케미칼의 부채 비율이 지난 분기 400%를 넘었고 단기 부채 상환 능력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유진이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보고서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적어둔 그가 감추고 싶었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가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 다른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에서 유진을 향한 경멸은 사라지고 의심과 놀라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강민혁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할 때 침묵을 지키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서유진 주주님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리스크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오늘 승인은 보류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하도록 하죠. 그것은 최종 선고였다. 감히 누구도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회의는 그대로 끝이 났다. 강민혁은 분노로 이가 갈리는 표정으로 유진을 쏘아보며 회의실을 나갔다.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향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등 뒤로 강태준의 깊고 복잡한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자신이 던져준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휘둘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변수가 아닌 플레이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유진은 잠시 멈춰서서 가늘게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승리였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긴장감이었다. 그때 뒤에서 강태준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공간 안에 흐르는 팽팽한 공기는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무관할 수 없음을, 위험하고도 강력한 인연으로 얽히기 시작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패배는 강민혁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크리스털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서유진, 그 보잘것없는 여자가 감히 자신을 공개적으로 물어뜯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배후에 사촌인 강태준이 있다는 명백한 심증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서유진 같은 여자가 기밀에 가까운 재무 정보를 알았을 리가 없었다. 두 사람이 자신의 등 뒤에서 손을 잡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은 증발하고 뒤틀린 분노와 조급함만이 남았다. 점잖은 기업인의 가면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는 어두운 인맥을 관리하는 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 겁을 좀 줘야겠어. 다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는 내 앞길에 끼어들 생각을 못할 만큼 확실하게. 이건 경고야. 이제 게임의 법칙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규칙 안에서 싸울 생각이 없었다. 강민혁의 분노가 어둠 속에서 칼날을 벼리는 동안 유진은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았다. 이사회에서의 작은 승리 이후 그녀를 향한 언론의 무분별한 공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법정 싸움은 지루한 서류 공방으로 접어들었고 세상은 새로운 스캔들을 찾아 그녀의 이름 위로 먼지를 쌓기 시작했다. 유진은 이 새로운 삶의 리듬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작업실에서 붓을 들었고 손상된 그림을 복원하는 익숙한 과정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날도 유진은 늦은 밤까지 작업에 몰두했다. 마침내 마지막 붓질을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작업실을 나섰다. 그녀의 작업실은 낡은 상가 건물이 밀집한 후미진 골목에 있었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였다. 정막을 깨고 사나운 엔진음이 등 뒤에서 빠르게 다가왔다. 유진이 무심코 뒤를 돌아보는 순간 검은 헬멧을 쓴 운전자가 탄 오토바이 한 대가 미친 듯이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다. 피할 시간도
소리 지를 틈도 없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그녀를 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방향을 틀었다. 대신 그녀 바로 옆에 쌓여있던 낡은 나무 상자 더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상자들이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덮치며 산산조각 났다. 만약 1초만 늦었더라면 그 파편들은 모두 그녀의 몸에 박혔을 터였다. 오토바이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그 일이 있고 3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작업실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다. 유진이 공포에 질려 망설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유진 씨, 나요. 문 열어요. 그녀가 문을 열자 분노로 서늘하게 굳은 얼굴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그는 이사회 그날 이후로 남몰래 자신의 경호팀을 붙여 그녀의 신변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자마자 결심을 굳혔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순 없어. 당장 짐을 챙겨요. 유진은 반사적으로 저항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내 공간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작업실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유진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위압적이었다. 강민혁은 이제 선을 넘었어. 다음번엔 오늘처럼 운이 좋으리란 보장이 없어.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당신은 은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내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기게 될 거요. 그의 단호함 앞에서 유진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결국 유진은 그의 경호원들에 의해 반강제로 은성그룹의 VVIP를 위한 최고급 주거타워 헤리티지 팰리스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옮겨졌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감옥과 같았다. 사방에는 경호원들이 배치되었고 그녀의 모든 외출은 통제되었다. 그녀는 소중한 자유와 평온을 모두 빼앗겼다. 강태준은 보안 문제를 핑계로 거의 매일 밤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처음 며칠 동안 둘 사이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여전히 일 이야기만 했고 그녀는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 갇혀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인한 그녀의 이면에 숨겨진 불안과 상처를 보았고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책임감을 엿보았다. 어느 날 밤 그는 거실 한쪽에 작은 작업 공간을 만들려고 애쓰는 유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끼는 몇 안 되는 복원 도구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다. 이 낯설고 거대한 공간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일부를 되찾으려는 그녀의 모습이 강태준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작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모든 경계심과 긴장감이 잠시 사라졌다. 유진은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강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에 묻은 물감 자국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던 종류의 흔적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단순한 동맹이나 보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둘 다 느끼고 있었다. 위험하고 통제적이지만 거부할 수 없이 강력한 이끌림이었다. 황금 감옥에서의 생활은 서유진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그녀는 자유로운 새에서 값비싼 장식품이 된 기분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강태준의 지시로
펜트하우스와 연결된 특수보안 창고로 옮겨진 송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이었다. 수십 년간 한 사람의 열정과 안목으로 수집된 걸작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유진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익숙한 그림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반겨주었다. 그녀는 이 방대한 컬렉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것은 슬픔을 잊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자 송 회장을 추억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과거에 직접 복원했던 19세기 프랑스 풍경화를 살피던 중이었다. 작품의 뒷면, 액자 마감재로 덧대어진 낡은 천조각에서 아주 미세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전문가의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마감재의 일부를 뜯어냈다. 그 안에는 먼지와 함께 숨겨져 있던 작은 홈이 있었고 그 속에서 손톱보다도 작은 마이크로필름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송 회장이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무언가였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남긴 진짜 이유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유진은 망설임 끝에 마이크로필름을 강태준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특수장비로 필름을 확대해본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날짜, 숫자, 그리고 해외 은행의 코드명으로 보이는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의 정보 분석팀이 달라붙어 암호를 해독하자 그것이 유령 회사를 통해 오랫동안 이루어진 자금 흐름의 일부라는 것이 밝혀졌다. 강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송 회장은 단순히 재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퍼즐을 남겼고 그 퍼즐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로 서유진을 지목한 것이었다. 송 회장님은 상징과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유진이 입을 열었다. 만약 첫 번째 단서가 이곳에 있었다면 다른 단서들도 우리 두 사람이 특별하게 여겼던 다른 작품들 속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특히 숨겨진 진실이나 위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던 작품들 말이죠. 그날 이후 보안 창고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유진과 강태준은 밤늦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두 세계의 완벽한 융합이었다. 유진은 예술사학자로서의 깊은 지식과 감각으로 단서를 찾아냈다. 위작으로 판명된 그림에 숨겨진 서명, 골동품 조각상의 비밀 서랍, 고서적의 특정 페이지에만 미세하게 찍힌 워터마크. 그녀는 송 회장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며 그가 숨겨놓은 길을 찾아냈다. 강태준은 그녀가 찾아낸 아날로그적인 단서들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 그의 명석한 두뇌와 그룹의 막강한 정보력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 나갔다. 그 그림은 강민혁이 수년에 걸쳐 저지른 횡령, 비자금 조성, 그리고 산업 스파이 행위까지 포함하는 추악한 범죄의 연대기였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 사이의 벽은 허물어졌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단서의 의미를 두고 격렬하게 토론했으며 작은 발견에 함께 기뻐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에 깊이 매료되었다. 유진은 그의 냉혹한 가면 뒤에 숨겨진 회사를 지키려는 고독한 책임감과 송 회장, 그의 작은 할아버지였다. 과의 소원했던 관계에 대한 아픔을 보았다. 그들은 송 회장이 왜 자신을 상속자로 택했는지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인 강민혁의 부패를 알고 있었지만 집안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강직한 성품을 지닌 외부인 서유진에게 자신이 평생에 걸쳐 모은 증거라는 이름의 무기를 넘겨준 것이었다. 오직 그녀만이 그 무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마지막 단서는 송 회장의 서재에 있던 18세기 천문학 책 속에 숨겨져 있었다.
책의 특정 페이지에 표시된 좌표는 그의 개인 금고가 숨겨진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준의 도움으로 열어본 금고 안에는 단 한 권의 낡은 가죽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강민혁의 모든 범죄 행각에 대한 날짜와 증거가 명시된 송 회장의 친필 기록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유진에게 남기는 짧은 편지가 있었다. 유진 양, 내 마지막 선택이 그대의 평온한 삶을 망가뜨렸음을 용서하시오. 하지만 나는 그대의 강직함과 지혜가 내 평생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었소. 부디 이 힘을 사용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오.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사명감과 결의에 찬 눈물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들의 손에는 강민혁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다. 기나긴 방어는 끝났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보안 창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은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강태준은 그룹의 법무팀과 신뢰하는 소수의 임원들을 움직여 물밑에서 지분 확보 전쟁을 벌였다. 그는 강민혁의 방역에 대비하여 우호 지분을 결집하고 기관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등 모든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체스 마스터의 행마와 같았다. 서유진은 더 이상 이 싸움의 방관자나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송 회장의 일기장과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강민혁의 범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발표 자료를 만들었다. 복잡한 금융거래와 자금 세탁 과정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작업이었다. 그것은 마치 흩어진 파편들을 모아 완벽한 유물을 복원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녀의 차분함과 날카로운 논리는 강태준의 수하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했다. 한편 강민혁은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룹 내부의 정보원을 통해 강태준과 서유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직감적으로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생존을 위한 발악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수년간 비자금을 통해 축적한 모든 검은 돈을 동원하여 주주총회 당일 기습적으로 적대적 인수를 선언하고 경영권을 찬탈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계획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서유진,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을지 모를 증거였다. 그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을 들어두기로 결심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서유진을 납치하여 회의장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 증인만 사라진다면 모든 것은 다시 진실공방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것이고 그에게는 혼란 속에서 승리할 기회가 생길 터였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을 잃은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짙은 안개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서유진은 방탄 기능이 갖춰진 세단을 타고 강태준의 최고 경호팀과 함께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다.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메웠다. 그때였다. 한적한 도심 고가도로 위에서 앞뒤로 달려오던 대형 덤프트럭 2대가 갑자기 그들의 차를 향해 차선을 변경하며 샌드위치처럼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사고 위장 수법이었다. 경호팀장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다. 끼익하는 굉음과 함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곧이어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그들의 차를 에워쌌다. 차문이 열리고 쇠파이프를 든 괴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방탄 유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여러 대의 검은색 SUV가 괴한들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태준이 한 수 앞을 내다보고 배치해둔 예비팀이었다. 치열한 몸싸움과 추격전 끝에 경호팀은 유진을 데리고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유진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강민혁의 이런 발악은 오히려 그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증명하는 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증거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같은 시각 주주총회장은 이미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은 의장석에 선 강태준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고 회사를 사적인 감정으로 위기에 빠뜨렸다고 선동하며 주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며 대리인 위임장을 통한 경영권 다툼을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서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강민혁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유진은 조금 전에 격렬한 싸움이 무색할 만큼 침착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곳에는 감성적인 호소나 분노의 외침은 없었다. 오직 날짜, 계좌번호, 송금 내역, 유령 회사의 등기 서류 같은 차가운 사실들만이 나열될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유물의 역사를 설명하는 큐레이터처럼 강민혁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담담하게 설명해 나갔다. 송 회장의 일기장에 담긴 기록과 마이크로필름 속 데이터가 교차하며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완벽하게 증명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엄청난 충격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교진 말이야. 저 여자가 모든 걸 조작한 거라고. 강민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발악했다. 바로 그때 그의 뒤에 서 있던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민혁 전무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잠시 후에 검찰에 가서 소명하면 될 겁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저는 이미 이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강 전무가 차명으로 보유한 모든 주식과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게임은 끝났습니다. 강태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 회장 뒷문이 열리고 검사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들과 수사관들이 닥쳐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때 은성그룹의 황태자를 꿈꿨던 남자는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질질 끌려 나갔다. 그의 화려했던 야망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처형되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단상 위 서유진과 강태준은 나란히 서서 충격에 빠진 주주들을 내려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속에는 승리의 안도감과 함께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동지애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감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의외로 고요했다. 강민혁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지만 강태준의 빠르고 단호한 후속 조치 덕분에 은성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민혁과 그의 부패한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오만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곧 잊혀갔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자 유진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황금 감옥에 머물지 않았다. 강태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익숙한 동네의 작은 빌라로 돌아왔다. 물론 이제는 그녀도 모르는 사이 주변을 지키는 그림자 같은 경우가 뒤따랐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공간, 자신의 공기를 되찾았다. 공격의 흔적이 말끔히 수리된 작업실에 들어선 유진은
가만히 붓을 들어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녀 자신은 이제 예전의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막대한 부와 권력이 쥐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은성그룹의 경영에 참여할 것이라고 혹은 화려한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유진이 선택한 길은 그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담담하게 밝혔다. 그녀는 은성화학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신 그녀는 상속받은 모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전액과 송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 전체를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단의 이름은 송지원 아트 파운데이션. 고인의 이름을 딴 재단은 그의 오랜 꿈이었던 문화유산 복원 사업과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대중을 위한 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을 예정이었다. 그녀의 발표는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돈과 권력을 움켜쥐는 대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겠다는 그녀의 선택에 사람들은 아낌없는 찬사와 존경을 보냈다. 서유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힘을 정의했다. 그것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지키고 키워내는 힘이었다. 그녀는 송 회장이 남긴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완성시킨 것이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사건들은 그의 인생 또한 바꿔놓았다. 그는 언제나 기업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차가운 숫자만을 쫓아왔다. 하지만 서유진을 통해 그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지켜야 할 것은 회사의 영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강태주는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의 작업실을 찾았다. 경호원도 비서도 대동하지 않은 혼자의 몸이었다. 작업실 안에는 은은한 유화 물감 냄새와 커피 향이 감돌았다. 그들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나 아슬아슬한 동맹 관계가 아니었다. 어색한 침묵 대신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회사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나도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진솔함이 묻어났다. 나는 언제나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믿어왔지. 하지만 당신은 내게 다른 길도 있다는 걸 보여줬어. 존경스럽소, 서유진 씨.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오. 그것은 그의 생애 첫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유진은 그의 고백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저도 알아요, 강태준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저 역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재단을 통해 내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위험 속에서 싹텄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위에서 비로소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그들은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관계가 아닌 각자의 세계를 지키며 서로를 지지하는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 1년 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송지원 아트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유진의 재단이 설립한 첫 번째 미술관이었다. 개관식 날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과 시민들로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 선 유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낯선 복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따뜻한 미소로 재단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이사장이 되어 있었다. 강태주는 객석 한가운데서 사랑과 존경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갤러리 안을 걸었다.
유진이 한 신진 작가의 추상화를 가리키며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자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잡혀 있었다. 재앙으로 시작되었던 거대한 유산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되었고, 무해할 줄 알았던 만남에서 시작된 강력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 되어 그들의 곁에 머물고 있었다.